지갑이 두둑해지는 민생 꿀팁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을 위해서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고맙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저번에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그때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형평성도 안 맞다 이것 때문에 이제 지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은 안 잡혔다. 종부세가 좀 올라갔어도 안 잡혔다. 이제 이런 지적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확대하나요? 지금 논의되고 있나요? 맞습니다. 김상조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이제 2차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확대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만큼 당초 이제 1차 지역이 너무 좀 핀셋으로 네. 굉장히 좀 협소하다. 그러니까 막 봉단위로 막 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규제를 피한 지역의 경우, 이제 부산의 경우에는 집값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5대 광역시 전체가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어서 2차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 정도가 검토가 되고 있느냐? 일단 1차 지정에서 빠졌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동, 용산, 흑석, 여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데고 또 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과천이나 분당 또 멀리 보면 세종시까지도 다시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동단위 핀셋 규제가 아니라 아예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지역 대상 아예 전체 단위로 좀 규제를 하는 것도 전방위로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네. 예. 처음부터 다 그냥 지정했으면 그러니까 어땠을까라는 시민단체 의견은 생각도 그랬고 드는데. 얼마 전에 네. 화제가 된 게 김의겸 전 대변인이 흑석동 집을 샀는데 자기 때문에 빠졌다라는 오해가 있으니까 얼른 팔고 차 입고 네. 다 기부해버렸다 해서 이게 네, 큰 화제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아마 그 사람 때문에 빠진 건 아니겠지만 그렇겠죠. 아무튼 네. 빠지니까 이런 논란도 생기는 거죠. 그런 네, 고민해보네. 그렇습니다. 예. 네, 소장님 아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빠진 지역들이 막 집값이 이렇게 들썩들썩 오르고 있고 또 최근에 이 정부가요, 이 특수목적고, 네,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 이런 정책이 이렇게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제 학군이 좋은 이런 지역은 또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자 이런 거 보면. 정부 부처 간에 좀 약간 미리 좀 얘기를 좀 서로 맞췄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이제 네. 부처 간의 어떤 이렇게 큰 정책을 내놓을 때는 서로 조율이 좀 필요한데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했는데 교육부는 그 이튿날 바로 이제 자사고 폐지를 언급하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맞아요. 교육이 부동산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 1번지라고 하는 대치동 1번가, 목동 굉장히 학군 수요가 많은 데인데 그 지역은 집값을 매매하기엔 너무 집값이 뛰어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까지 들썩이고 있거든요. 전세 가격 지난달 상승세를 보니까 4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정부가 밝혔던 이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특히나 이제 이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걸 폐지하고 그리고 이제 정시를 확대하겠다라는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교육적인 목적이 또 이외로 부동산에 또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어떤 조율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정책이 나올 텐데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 아쉽네요. 아무튼 맞아요. 분양가 상한제 문제나 집값 문제는 저희 계속 다루는 걸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제 소장님 이거 하나 꼭 여쭤보고 싶어요.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내렸을 때 많은 사실 이제 가계부채 1,500제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제 담보대출 금리든 비담보대출 금리든 좀 줄어들겠구나 맞아요. 했는데 일부 보도 보니까 금리가 오히려 올라갔다면서요. 어떻게 맞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은행 찾으신 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네. 겁니다. 네. 아니, 한국은행이 6월에도 금리를 내리고 10월에도 네. 금리 두 차례나 내렸는데 대출 창구를 찾아가 보니까 오히려 금리는 0.5%포인트 가까이 더 올랐다는 겁니다. 네. 이유가 크게 세 가지예요. 일단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게 은행에서 발행한 채권, 은행채라고 합니다. 네. 5년짜리 은행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은 이것도 문제인데요. 은행별로 대출 한도가 다 찼어요. 네. 정부가 지금 가이드라인을 준 경제성장률의 2배 이상은 초과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대출 총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10월까지 벌써 5% 이상을 차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가산금리로 인하를 좀 해줬는데 그 인하폭을 줄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은행 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 특히나 이제 고정형의 경우에는 적게는 0.3%, 많게는 0.5%까지 이제 오른 상황입니다. 이런 것
것들이 사실은 이 미국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도 금리 동결 기조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니까 시장 금리가 오름세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아마 상당 기간 금리는 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어떻습니까? 소장님 보시기에 경제평론가로서 분명히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그럼 흔히 말하는 뭐 대출금리의 기준인 자금 조달금리, 코픽스 금리도 떨어졌을 것 같은데. 변동금리는 근데,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떨어지고 있어요. 예. 아, 그럼 이제 고정금리가 고정형. 올라간 건가요? 요 현상은 어떻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면 은행들이 약간 꼼수를 썼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나요? 은행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제 정부가 갖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적으로 예대율을 줄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대출금리가 올라갔으면 그만큼 예금금리를 올려줘야 되는데 예금금리는 예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의 수익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대출 받거나 예금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그러니까 겁니다. 소장님 지금 맞는 게 심지어 예금 금리는 저도 얼마 전에 시집 가봤더니 적금 금리가 떨어졌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예금 금리는 얼른 떨어뜨리고 예적금 금리는 맞아요. 기준금리 떨어졌다고. 아, 저 이런 거 속상해요. 이건 네. 소장님과 함께 제가 큐탄 한번 해야겠는데 네, 지적을 큐탄 한번 한번 해야지. 해야 예대 마진 됩니다. 너무 네. 폭리차지 마라. 아, 참.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이제 아파트 구입에 이제 어쨌든 관심이 많아졌는데 최근에 주담대 어렵다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진짜 그 신용도가 낮아서 그런 건 아니고 맞습니다. 총량 다 가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정부가 제시했던 게 지난해보다 올해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은행권의 경우에는 한 5% 증가율을 더 초과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10월까지 성적이 이미 주요 시중은행이 5%를 넘어섰고요. 일부는 6%까지 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11월 이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은행권에서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은행의 신예대율을 맞춰야 되는데 은행권이 준 가이드라인은 뭐냐? 가능하면 이 기업의 대출을 많이 해주지 가계 대출은 총량은 좀 줄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너무 급증했기 맞습니다. 때문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금리도 오름세인데다가 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이 점점점 이제 자기의 예대 마진을 확대하기 위해서 손쉽게 신용도가 좋은 쪽으로만 그리고 예금 금리는 구태에 올리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지막으로 혹시 짧게라도 지적해 주신다면요, 선생님. 만에 하나 이렇게 예대율이 많이 이제 적정 수준 이상 2% 이상을 넘어갈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제재를 좀 가하고 네. 대출뿐만이 아니라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그 일정 부분 자금을 좀 은행에서 본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이제 기금으로 좀 모아서 이런 좀 무주택자라든가 네. 서민이라든가 청년들. 아니면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이 다중주택자들이라든가 이분들한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배려를 좀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최근에 사상 최대 5년 동안 가장 최대로 뭐 아까 이제 2%대로 2%당 넘으면 안 된다 했는데 2.34%까지 벌어졌잖아요. 예대 네. 마진이. 아무튼 은행권이 서민들 힘든데 청년들 서민들 힘든데 좀 뭔가 좀 깊은 성찰이 필요한 거 아닌가 다시 한번 네. 호소드려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갑 두둑해지는 민생 꿀팁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자, TV 민생연구소 네. 오늘 또 조금 오버하면서 저희가 이인철 소장 말씀 더 들어봤는데 그래도 아쉽죠, 여러분. 저는 네. 이인철 소장님이랑 한번 50분 내내 한번 방송 보는 게 꿈인데 언젠가 네, 한번 꼭 그러니까요. 특집으로 연말에 서민경제 특집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네. 특히 난임으로 고통받는 우리 부부들 어떻게든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계속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TV 민생연구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TV 민생연구소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6시에 뵙겠습니다. 유튜브도 많이 봐주세요.